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14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를 시작으로 114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패트와 매트를 봤습니다. 패트와 매트. 네. 다들 아는 애니메이션이죠? 나 모르겠어. 뭐야? 몰라? 어. 그 체코의 국민 애니메이션이고 어.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간간히 공중파나 뭐 이런 데서 틀어줬어. 명절 때나. 아, 그래? 난 웨딩 피치 보느라 몰랐네. 그러니까 패트와 매트하고 그냥 똑같이 생긴 두 쌍둥이가 모태 공돌이야. 그래서 집안에서 일할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작하고 창작하고 이런 애들인데 일을 할 때마다 사고를 계속 치는 거야. 얘네들이 기본적인 스킬은 되게 좋고 창의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처리가 되게 뒤떨어져. 섬세하지가 못하고 꼭 하나 실수를 해. 그래서 일거리가 하나씩 또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에 울타리를 고친다. 그럼 울타리를 고치다가 꽃밭이 상해. 꽃을 다시 심어야 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럼 꽃을 다시 심어. 그러다 보면은 통행로가 완전 개씹창이 나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에피소드가 진행돼서 모든 상황은 완전 폭주 분위기인데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끝나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거든. 근데 이게 극장판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상영 중인데 예, 재밌게 봤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기존 에피소드를 편집해가지고 극장판으로 만든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에피소드가 부담없이 볼만한 단편들 모음이라서 머리 안 쓰고 볼 수 있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땐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흔한 소재가 아니라서 요즘엔 또 오히려 그러니까 율레스와 그로밋 같은 분위기지. 저는 이번 주 영화를 두 편을 봤는데 둘 다 실망스러워서 뭔데? 첫 번째로 얘기할 작품은 4등이라는 작품이에요. 작년 정말 괜찮다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국 영화 꼽을 때도 평론가들이 정말 4위로 뽑고 그래서 봤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감독이 정지우 감독님이에요. 네. 어떤 분이냐면 해피엔드, 사랑니, 은교 이렇게 만드신 감독님이에요. 꽤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대충 내용이 이래요. 수영 대회만 나갔다 하면은 4등만 하는 준호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맨날 4등만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수라고 하는 수영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코치를 소개받아서 레슨을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수라고 하는 코치가 과거에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기록했던 선수야. 아주 유명했지. 근데 훈련 중에 무단이탈을 하는 거야. 10일 넘게. 그래가지고 감독한테 엄청 매를 맞은 거야. 허락도 없이 10일도 넘게 무단이탈하니까 열받아갖고 빡쳐갖고 너 100대 맞으라고 해서 때리는데 열 몇 대 맞다가 나 때려친다고 이거 맞아가면서 일 못한다고 그래갖고 국가대표를 그만둬. 그리고 그냥 수영 코치를 하는 거지. 뭐 그렇다 치고 과거가 그랬어. 그런 광수가 준호를 가르치는데 준호한테 엄청나게 학대 수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영 대회에서 0.02초 차이로 2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콩라인이네. 0.02초 차이로. 근데 몸에 가만 보니까 멍자국이 좀 있는 거야. 그걸 아빠가 발견하게 되고 준호가 이렇게 맞아가면서까지 1등을 해야만 하는 건가. 수영을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결말까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인권 영화인 거를 드러내는데 인권 영화야? 뭐냐면 포스터 보면은 이런 카피가 써 있어.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난 수영이 좋은데 꼭 1등만 해야 되나요? 이런 카피가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제목이 대놓고 4등이고 이 카피만 봐도 이거는 꼬맹이 엄청 괴롭혀갖고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약간 이런 뉘앙스의 영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잖아. 근데 똑같아. 그냥 그런 영화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화를 가끔 만들잖아. 그 중에 12번째 프로젝트로 만들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취향으로 간 거야. 나는 억지스러운 인권 영화를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의 인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고난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가 많더라고. 인권 영화를 찾아보면은. 이거 되게 웃기다. 4등하면 인권이고 1등하면 인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을 해야만 수업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극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준호가 맞는 게 힘드니까 그만두겠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애를 막 팰라 그러는 거야. 남편도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애를 패냐고. 쟤는 나의 희망이었다고. 어떻게 제가 수영을 그만둘 수 있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아 저 엄마가 무슨 사연이 있나?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엄마가 진짜 나라를 잃은 것처럼 절망을 해갖고 계속 시름시름 앓면서 누워있어 마루에. 그러다가 준호 남동생이랑 등교해야 되니까 근데 준비물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아 나 준비물 사야 된다고. 준호가 딱 그러니까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다가 동생이 엄마 나 준비물 사야 돼. 그러니까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런데 준호는 벙쪄서 엄마를 쳐다봐. 근데 엄마는 또 대꾸도 안 해. 막 이런 장면이 점칠돼 있는 거야. 그렇다 쳐 엄마는 그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광수라고 하는 수영 코치는 엄청 디테일하게 과거를 그려. 영화 시작하면은 영화 시작하고부터 10분 정도까지는 광수 코치의 과거 얘기를 다 들려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인공이 광수인가? 라고 맨 처음 헷갈렸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준호인 거야. 근데 광수가 과거에 맞아서 나갔는데 이렇게 학생한테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그다지 납득이 안 가거든. 뭐라고 하냐면은 뭐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 대물림일 수도 있고 이런 대사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맞아야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널 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뭐 좋다. 그거까지 좋다 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광수라고 하는 캐릭터를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준호가 수영을 하다가 2초를 늦은 거야. 최고 기록보다.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갖고 바로 토를 해. 토를 하는데도 광수가 빡쳐갖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집중 안 하냐고. 아, 그건 그렇다 쳐. 뭐 폭력 코치니까. 근데 진짜 양아치스러운 게 뭐냐면은 마지막쯤 와가지고 순댓국밥집에서 밥을 먹어 코치가. 그리고 술이랑 같이. 그리고 준호랑 얘기를 해. 그러고 나갈라 그러니까 코치가 식당 아줌마한테 아 이거 외상 좀 달아줘요 이러니까 아니 벌써 15만 원이나 밀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15만 원이나 외상해줘. 그치 고발하지. 그러더니 광수가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야 준호야 너 돈 있냐? 너가 좀 내라 이러는 거야. 이건 씨발 여기까지 오면 그 장면이 왜 나왔어? 몰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준호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려고 넣은 장면인데 그게 인권 문제야? 모르겠어. 거기까지 가면은 이게 그냥 준호가 너무 연민이 가는 거야. 준호가 좀 불쌍한 게 뭐냐면은 하도 참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갖고 수영복에다가 수영모자에다가 수영 안경 쓴 채로 체육관을 그냥 뛰쳐나와 맨발로. 그래갖고 아빠 회사까지 찾아가갖고 아빠를 만나. 그쯤 되면은 이건 준호가 불쌍한 게 아니라 준호 연기한 배우가 불쌍한 정도까지 밀어넣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렇게까지 칭찬받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뭐지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런 인권 영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아니 그게 무슨 인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난 딱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네. 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은 지금도 선생들에게 자질 문제가 왕왕 발생하지만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근데 그게 인권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냥 사람과 사람의 예의 문제로 대부분 치환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들은 게 인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권 무시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보통. 괜히 말도 안 되는 명분 가져다가 선생님들한테 개기는 거. 그치. 윽박 지르면서. 혹은 그냥 장난 비슷하게. 딱 그런 수준의 느낌인데 인권 문제도 아닌 거에 그냥 인권 억지로 가져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인권이요 뭐 이런 영화 아니야. 나 왜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게 뭔가 싶었어. 엄마가 계속 화를 내거나 울거나 절규하거나 계속 그런 엄마로만 나오니까 80년대 70년대 엄마 수준이네 그 정도면. 요즘 엄마들이 무슨 전혀 안 아들이 그러지. 수영 망했다고 그래. 수영 1등 그거 한다고 가문이 일어나고 그러냐? 그거 아니지. 아니 물론 극성인 엄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대처하진 않지. 그리고 극성이면 왜 극성인지 혹은 왜가 없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캐릭터라서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지 이게 작품 내에서 설명이 돼야지. 너무 리미트 없이 밀고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봤어요. 예.
예, 저는 그 다음으로 배너를 봤습니다. 아, 배너 이번에 나온 거? 아니 이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1959년 배너도 아니고 그 이전에 나온 1925년작 배너가 있어요. 고전 명작 배너 그거랑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고전 명작 배너의 오리지널이죠. 네. 그것도 리메이크였구나. 네, 그쵸. 이거는 무성 영화거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배너는 유성 영화의 컬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리메이크할 필요가 있었지. 3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리메이크가 또 된 거거든. 오리지널 배너. 네, 이건 정말 할리우드 초창기 작품인데 플롯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주인공이 로마 군대의 행렬을 보다가 기왓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감옥 가게 되고 갤리선 끌게 되고 뭐 그러다가 장군 구해가지고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복수하게 되고 이런 플롯이잖아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은 이 당시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장면이 꽤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차 경주 있죠? 그것도 이 영화에 똑같이 있는데 59년에도 물론 전차 경주 장면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잘 찍었지. 그치. 그리고 컬러풀하고. 근데 이거는 흑백이잖아. 그리고 정말 헐리우드 초창기 영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뛰는 거를 정말 잘 잡았더라고. 왜 사람들이 경마를 보는지를 알 것 같을 정도로. 이게 무성 영화이면 불리한 게 물론 그 당시에 촬영 기법도 굉장히 불리했겠지만 효과음 자체가 그게 없기 때문에 BGM으로 최대한 그 효과를 주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근접해서 촬영했다고 말 사이에서. 그리고 말들 뒤에서 찍기도 하고 앞에서 찍기도 하고 밑에서 찍기도 하고 카메라를 도대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걸 찍은 걸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저는 제키를 봤습니다. 파블로 라라인 감독, 네. 나탈리 포트만 주연이죠. 네. 케네디의 부인 제키에 대한 영화죠. 그쵸. 근데 제클린 케네디, 그러니까 영부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친절하게 영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지 않거든. 영화의 목적 자체가 이 영부인이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느끼는 태도 같은 거를 전달하기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영화일 것 같은데 배경 지식 없이 보다 보니까 제클린 케네디의 특수한 마음이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가더라고. 하여튼 그게 나한테 좀 아쉬운 점이었고 영화 보면서 가장 두드러진 게 나탈리 포트만이 평소 목소리랑 굉장히 다른 발성으로 이야기를 해. 말을 할 때. 그래서 아 이거는 영부인 따라하는 건가 싶어갖고 찾아봤는데 목소리 되게 비슷하게 흉내를 냈더라고. 근데 살짝 오버가 들어가 있어. 숨소리가 느끼하다?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의아하면서 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영부인이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감정만을 계속해서 영화가 뽑아주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제클린 케네디는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로 치면 유경수나 박근혜 정도 캐릭터거든. 흉악성이나 비윤리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숙한 캐릭터라는 거지. 인지도 같은 거? 네. 흉악성. 네. 하여튼 계속해서 한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라이트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문라이트는 세 파트로 쪼개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영화는 한순간에 대해서 기자랑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살짝 지루한 감도 있고 나한테는 좀 맞지 않아갖고 아쉬웠고 다만 좋게 본 거는 나탈리 포트만이 블랙스완 이후에 좋은 작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나도 굳이 안 찾아본 거 보면은 그리고 필모로 보니까 딱히 상을 받을 만한 영화를 찍진 않았더라고. 근데 이번 작품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치. 나탈리 포트만이 받는 게 정당하다는 평이 꽤 있었어. 이번 제키로 오랜만에 괜찮은 작품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어. 아 토르 있었네 토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언급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거나 그 감정이 전혀 2차원적으로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이 영화는 나탈리 포트만 아니면 이 각본을 쓰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감독이 단호하게 나탈리 포트만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잘 맞은 것 같아. 클로즈업 할 만한 배우였다. 그거는 100번 공감하죠. 연기 역량 없으면 클로즈업 못하지.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입니다. 토니 에드만. 저 예고편 봤는데 되게 유쾌해 보였어요. 네, 이거는 독일 영화고 이번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못한 영화인데 서사 전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빈프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60대 정도 됐어요. 대충 보니까 68혁명 세대인 것 같아요. 뭐 히피족 놀이 이런 거 하고 젊을 때 대학 시절에 데모 좀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노년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아이들 데리고 학예회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소일거리 보내면서 지내는 사람인데 지금 딸은 컨설팅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히 가족과는 소원해진 상태고 그치. 가족 모임이 있고 이래도 딸하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고 이래.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딸이 사는 게 궁금하고 교감을 하고 싶으니까 딸이 사는 부쿠레슈티로 갑니다. 루마니아의 수도죠. 거기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딸의 집에서 며칠 묵는데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는 비즈니스 세계의 예법에 능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딸은 아버지를 짐처럼 여기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몇 번의 갈등을 겪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가발을 쓰고 변장을 하고 틀니를 끼고 토니 에르만이라는 독일 대사로 위장을 합니다. 독일 대사? 그러면서 계속 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시선에서 딸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가 영화에서 그려지는 거죠. 보면은 이 딸은 알파걸이에요. 근데 뭐 딱히 행복은 없죠. 왜냐하면 일이 너무 빡세고 모든 일은 다 비즈니스하게 이루어지고 사무적인 관계고 친구도 딱히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권 다툼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치. 자기 관리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가 계속 어깃장을 놓는 거죠. 그 토니 에드만이라는 자아를 가지고서 딸이 가진 페미니스트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헌팅 비슷한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딸을 목가적인 공동체 모임에 데려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시킨다든지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아버지와 딸의 서사 자체도 재밌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순간을 잡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순간? 네. 영화 후반부에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내가 너를 버스 정류장에 데리러 갔던 순간이라든지 자전거를 가르치던 순간이라든지 이런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순간은 당시에는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 돼야만 아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영화 감독과 관객의 이야기로 이걸 치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 아버지가 영화고 말하자면 이 딸은 관객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해석해보면은 관객은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의 감흥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그 즉시하고 감흥이 일어나는 순간은 시간차가 좀 있잖아. 그치. 그 순간순간 자체를 직시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지. 내가 정말 소중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영화는 지나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영화에서 찍고 있는 대상들도 이미 시간이 좀 지나간 거고. 마치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치.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극장을 찾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 사실 요즘에는 VOD 서비스가 워낙 발달돼 있고 뭐 영상 매체를 보기 위한 기기가 워낙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약간 내가 놓쳤어 또는 또 보고 싶은 장면이면 살짝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보면 되는데 그럴 때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을 내가 그냥 허투루 보낼 때가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담긴 정말 현재 그 순간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되는 그 경험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맞아. 거지. 그리고 이 영화는 그거를 꾀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 않았나. 딸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 우리 관객들은 대부분 딸과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괜찮은 영화가 보네. 네. 나중에 한번 나도 관람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그들 각자 본 영화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